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옆 동네라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빨리 퍼지지만 이 나라 밖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세계 어디서나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실시간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예전 같았으면 그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아주 늦게 알고 그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전쟁터에서 그 총 들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했는데도 막 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게 다 알아지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았을 때 다니엘이 예언하기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면서 이것들이 막 발전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통수단도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영국이 이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배를 타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가기는 2달 10일이 걸립니다. 2달하고도 1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배를 타고 갔는데 요새는 2달 반이 아니라 이제 무슨 2달 반이에요. 막 12시간, 12시간이니까 10시간만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서 영국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시간이 1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여객기를 탔을 때고 초음속 전투기 이런 걸 타고 가면 3시간, 2시간 반 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현 시점에 있는 비행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거에 개발에 열풍이 불었는데 하이퍼루프라는 것을 이제 또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차인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 이 터널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공으로 만들면 이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퍼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퍼루프 기차를 타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한 20몇 분 걸려요. 30분이 안 되는 이 속도로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김해에서 저기 뭐냐 서울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한 45분 걸리거든요. 그럼 랜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랜딩하는 것까지 다 하면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면 그런 시간도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럼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했다가 마치 이제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잠깐 대기했을 때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하이퍼루프 기차가 딱 상용화 되버리면 이제 사람이 내리고 타는 시간도 이제 얼마 걸리지 않고 그 25분이란 그 시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 고모님 보러 비용이 좀 비싸긴 하겠죠. 근데 고모님 보러 가는데 20분만 하면 30분만 하면 여기서 저기 김해 공항까지 가는데도 30분이 걸리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 아,
되게 이제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라면 이것이 굉장히 더 앞으로도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하여진다는데, 이 지식이 더하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은 많이 이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 지식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지혜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제 휴대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친구 집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살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보면 막 전화부를 통째로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마을마다 한 명씩 다 있었고, 그다음에 막 누구누구에 대해서 전화를 하려고 물어보면 곧바로 그 번호가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 생기품 교회 있을 때도 그 변용훈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 성도 핸드폰 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뇌가 건강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전화번호를 외울 때 자기 가족 전화번호만 외워도 그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가족 외에 누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핸드폰을 두드려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꾸 머리를 자꾸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게 이제 시대는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편리해지긴 하지만 이게 자꾸 이제 뇌 건강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식과 정보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분별하기 위한 지혜에 있어서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사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식은 늘어나더라도 이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 정보만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단체인 테러 단체인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냐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정보는 무엇이냐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납치를 해서 강간을 하고, 이것이 온라인 상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공격을 해서 수많은 난민과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스라엘에서 잘했다. 하마스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짓들을 봐라. 짐승과 같은 짓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진영 쪽으로 이제 우호적인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기울었는데, 어제자 기사를 보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마스가 비록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하마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민간인들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하는 일들이 극단적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기사가 어제로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남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 그림자로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는 누구냐면 네타냐후 베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런 사람인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96년부터 이스라엘의 총리로 재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96년부터 2021년까지 25년간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총리가 이제 퇴진 운동을 벌여서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런데 2021년에 사퇴를 했는데 22년에 다시 이제 이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96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28년 정도를 1년을 제한 28년을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총리가 바로 이 네타냐후입니다. 자, 그런데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느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국가 정책이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이제 정책에 맞춰서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도 어떻게 이제 맞춰지게 되냐면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존중하는 쪽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규제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을 다 풀기도 하고,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물가를 위해서 막 경제들을 위해서 이제 제재했던 것을 다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 전체가 일어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반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정책들이 일어나면 자꾸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유값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유값이 가장 비싸요. 세계에서는 우유 이제 1ml짜리 이제 1리터짜리를 하나 마시려고 하면 1,000원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리터를 먹으려고 하면 3,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돼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우유값이 정상적이라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싸져야 이게 정상인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싸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남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팔게 되면 값이 싸지게 되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유값을 변동을 시키지 않고 비싸게 유지시키면서 남은 우유들을 다 버려도 되게끔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반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온 그런 정책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교 또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반시장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공산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 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 나라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서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란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냐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 지도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그래서 자유라는 이 가치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를 가치는 지키는 나라로,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로서 세워졌는데, 민주주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투표권이 주어지고 선거를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치르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는 시스템을 이제 비자유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에 보면 이런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까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거기도 이제
공산주의를 안 합니다. 거기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서 조선인민주의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라에서 보면 이제 비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 이제 다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투표를 다들 하잖아요. 그 나라도. 그러면 투표율이 보면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그 득표율이 98%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데는 더해요. 러시아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최근에 선거를 했을 때 푸틴이 이제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투표 용지가 보면 이제 길게 있었을 때 이것을 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딱 접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그리고 투표함도 불투명한 이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인데, 이 러시아에는 이 투명한 유리 안에다가 그것을 자기가 적었던 투표했는 용지를 접지 말고 다 보이게 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비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반대하는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끌려가가지고 어디 아오지 탄광이나 쥐도새도 모르게 이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민주주의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이제 비자유 혹은 반자유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반자유 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어떻게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나라로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유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헌법을 고치기 위한 최소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절반만 돼도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이 법안 발의와 예산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마음대로 법안 처리를 해서 이것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처리를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 대법관, 대법원장, 그 다음에 헌재 소장, 국무총리 임명도 자기가 단독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제 그 정권을 이제 잡았던 이 야당이, 거대 야당이 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법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적인 그런 이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올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라의 악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인 이런 법이다 생각되면 대통령이 권한으로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도 패스, 통과시키면 패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반수 이상이 있는 이 지금 180석이라는 석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국회 의석수가 3분의 2가 되면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그때부터는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이게 헌법이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총선 때 180석이 이제 민주당을 가졌는데 200석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3분의 2가 되거든요. 총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수 중에서 200명을 이제 자기가 이제 낼 수 있는 동일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지 세력들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헌법을 뜯어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헌법 1조 제1항에 이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뜯어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 현재 이제 그런 이제 야당에서는 야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형 연동형 대표제도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원래는 이제 선거를 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에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다른 정당에다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례 후보로 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원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이 비례대표로 해서 이제 편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 간첩 혐의로 해서 이제 해산되었던 그런 이제 간첩 혐의자들도 다 들어가게 되고 범죄자들도 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구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총선을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나라가 이런 공산주의 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과 대만이 전쟁 중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중에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냥 쎄쎄냐 하고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혀 이제 정무적 감각이 없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치고 있건데 이 공산주의 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이제 군사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노선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미국, 일본,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진영으로서 이것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것이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 중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공산주의적인 이런 인민민주주의로서 딱 노선이 갈아타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이렇게 4대 일본, 미국, 이란은 이런 대결 구도로서 이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이제 힘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편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바로 대만에 침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것에서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이제 대만이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제 대만을 먹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순간 중국은 곧바로 대만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쎄쎄냐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들이 대부분 어디 나라를 거치게 되냐면 동해와 남해를 통해서 거치게 되는 것은 한 50% 정도, 55% 정도 되고 나머지 45%는 어디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냐면 이 서해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데 그것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45%라는 이제 수출입 그런 이제 무역하는 그런 일들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게 되는데, 현재는 대만 해협이 대만의 땅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서 그 해역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대만이 중국에서 지배를 당하고 그 나라 그 바다가 중국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대만 해협을 지나갈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의 수출입하는 그런 이득에 있어서 거의 절반을 중국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이 대만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미국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일본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있어서 하는 것인데, 대만이 그렇게 중국에서 먹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데, 이 주한미군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만으로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이, 주한 미군들이 대만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전쟁이 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놓고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 헌법적으로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못하고 발을 빼고 중립국을 아마 선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 미군들이 대만에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미군이 없는 상태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비록 주둔하고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군들이 있는 그 군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어디로 포함이 되냐면 미국 땅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제 유사시에 쳐내려왔을 때에 한반도를 쳐내려올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 순간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부터는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이런 회의 기구를 통해서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미국이 참전을 하고 싶어도 참전할 수 없는 것이 유엔 이사회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이사회로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참전을 못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이 주한미군들을 철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간첩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제국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미군들이 철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군이 딱 철수하는 순간 자기네 이제 원래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자동 참전인데 이제 더 이상 미국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3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 싸울 때 미국이 참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엔 국가가 우리나라를 참전할 때는 그것을 회의를 걸쳐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계획하에서 자꾸 미국을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일 그렇게 하잖아요. 반일 운동 많이 하고 막 죽창가를 불러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본과 동맹이 깨어져야지만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일 동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북한이나 아니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쳐내려왔을 때는 자동 참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본이 침공을 당할 때도 우리나라는 자동 참전국이 됩니다. 얼마나 군사를 보내고 이런 것은 그 후의 문제지만 참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 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혼란을 줘서 막 초밥을 사 먹으면 이것은 무슨 친일파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냐면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나쁜 세상을 집어넣고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간첩들과 공산주의자, 그리고 현재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정세에 있는 이 북중러 공산주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편에 서면 미군 철수가 되고 한미일 동맹이 해체되고 이제 대만이 침공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쳐내려 오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 절반 이상의 의석수를 이제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떻게든 일당이 돼야 돼요. 일당이. 그래야 이것을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현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과 같이 이제 나라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그런 전체적인 방향과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그런 식으로 흘러오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온주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란 거예요. 자, 이 시온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시온주의 이스라엘 이제 시온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시온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세기의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이제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반유대주의가 팽배했을 때 그때 반사적으로 나온 이 사상이 바로 이제 시온주의입니다. 히틀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여도 싸다라는 이것을 유럽 전역에 이제 선동선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을 다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런 사상이 무엇이냐면 시온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주의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워진 민족이고 유대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아랍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가나안 땅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가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나라로서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온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에 그때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가나안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국가 지도자가 28년간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생각들이 다 이 정치인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어린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아이들한테 인터뷰하고 어른들한테 인터뷰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가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딱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거 있냐. 아마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너무 전쟁이 참혹하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대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주아나 아니면 주아보다 좀 큰 초등학생쯤 된 아이였는데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들은 벌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정복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게 7살, 8살, 막 초등학생 저학년쯤 돼보는 이 아이의 인터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런 이제 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 마인드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짐승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짐승과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 속에 다 퍼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수아나 사사 시대의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정복하라 한 이방인의 존재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일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사태를 보시면 아주 잔혹하게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에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번 가자지구 사태를 보면 이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은 굉장히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첩보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나라다. 완벽한 나라다. 첩보위에서는 1위 국가다. 미국도 이 이스라엘의 첩보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에게서 사서 그것을 입수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미사일을 5천 발을 이상을 움직이는데 위성도 있었고 그런 시설도 이제 군사를 이제 기밀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감시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위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의 움직임을 하나도 포착하지 못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명분으로서 이 하마스에 공격하는 것을 일부러 내버려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이것을 맞아주고 자기는 살을 취하는 대신에 살을 내어주는 대신에 그 가자 지구 전체를 폭격을 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포섭으로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 나라가 있고 가자 지구는 어디 있냐면 이 서쪽에 있는 해안 지구가 이제 가자 지구입니다. 이 서쪽에 있는 해안 지구가 조그마한 이 도시가 가자 지구인데 이 지구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땅이고 또 팔레스타인 땅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동북부 지방에 조금 큰 땅이 있어요. 이게 웨스트뱅크라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안 지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크게 보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때려부어서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완전히 황폐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이 땅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펼쳤고 반대로 서안 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서안 지구로 자꾸 이주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팔레스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서안 지구에 자기들이 땅을 그것에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또 집을 짓고 정착을 해서 이 정착촌을 계속 늘리면서 이 웨스트뱅크 지방을 또 점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 네타냐후의 시온주의 성향을 이제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네타냐후에 하는 이런 시온주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조상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서 그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에 있어서 전혀 이제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극단주의 시온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전통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을 때 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로마에 있는 법을 가지고 재판에 받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하는 것처럼 시온주의 성향이 자꾸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온주의에서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낳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제는 육신으로 따라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딱 이제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세력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시온주의에서는 이 이제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닉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온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세력이 이기게 되냐면 이 시온주의 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든 그 가져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 그 의회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은 이 반대가 심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들의 시온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그 상황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되면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했죠? 전 세계에 있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믿음의 숫자가 회복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일어나는 이런 짐승에 의한 환란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림자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온주의 성향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죽일 때도 무엇을 가지고 죽이게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이 시온주의의 자기들은 시온주의란 말이 자기들이 쓴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 이방인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제 5번째인이 되어지고 6번째인이 이제 곧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인이 되어질 때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에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순교자의 수가 차고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깨닫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순교자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차게 될 이 시점이 이제 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시대가 기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것이 만약에 이제 6번째인이 떼어지는 시점이 나게 된다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중국에 대해서 쉐쉐 하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징조로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큰 지진과 하늘로서는 기후 변화가 일어날 만한 그런 큰 기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핵 전쟁의 징조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국가 지도자들은 또 숨어 지내면서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 국가들이 있어요. 핵 보유 국가. 그럼 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보유 국가인데, 이 핵 보유 국가 중에서 핵을 전술 배치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핵을 실질적으로 전쟁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이 원래는 이제 핵 보유 국가로서 이것을 전술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시대 때 이것을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것이 유엔 결의에 위반된다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미상 발사체라 그러면서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핵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이제 북한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이제 전술 핵 배치 국가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이란이 실질적 핵 보유 국가입니다. 핵 전술 배치 국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 전술 배치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현재 어제자 기사로 또 이제 전쟁의 판도가 바뀔 사건이 하나가 터졌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극단적 시온주의 군사 세력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미사일로서. 전쟁 가운데 원래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는 저 동북부 지방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대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폭격을 해서 2명의 군사 지휘관이 죽고 이제 4명이 다른 4명이 또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란이 원래는 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직접 침공받은 것도 아니고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서 자기를 공격했는데, 자기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 배후 국가로 이란이 이제
시켜서 그런 거 아니라는 이런 이제 그 누명을 씌우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이제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참전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미루고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도 미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희가 좀 이스라엘 좀 막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참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 발 물러서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돼서 이제 실질적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핵 전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 귀퉁에 있는 천사들이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붙들면서 대신에 핵 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곧바로 우리는 일곱 나팔의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다 떼어지는 그 순간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환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나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쭉 보고 있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 아마겟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그런 시리아 같은 이 나라의 중심 부분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암므깃도라는 지방이 이제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므깃도라는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이 중동에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술 핵 배치가 딱 이제 다 되어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했을 때에 서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 나라가 살기 위해서 전술 핵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이제 기도할 날은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피가 나도록,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환란의 때에 딱 던져졌을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 사람들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환란 때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박명수가 이제 어제 사모님이 얘기했던데 어록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이게 박명수 어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늦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이스라엘 상황들을 보고, 야,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지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주의 이스라엘로 구약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믿는 자들의 수가 차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곧 오시구나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해서 함께 천국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